엄마, 제정신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이 서류에 당장 도장 찍으세요. 성년후견인, 내가 지금 이 사업 뺏으려고 내 애미를 치매 노인으로 몰겠다는 거냐?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거 될 텐데 좀 일찍 가져가는 게 무슨 문제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았습니다. 버려진 김치 30포기에서 시작된 억대 매출 사장 할머니의 처절한 반격.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자식들이 입을 닫아버린 김치는 그저 처치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절인 배추였습니다. 소금물에 퉁퉁 불어버린 제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부엌에는 멸치 액젓의 비릿하고도 구수한 향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냄새가 곧 명절에 신호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의 겨울, 제 눈앞에 놓인 것은 김치통이 아니라 검은색 대형 비닐봉투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징, 그 건조한 기계음이 마치 제 심장을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액정 위로 떠오른 아들 민수의 메시지는 단 3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김치 보내지 마세요. 냉장고 꽉 찼어요. 자리도 없고 냄새 배서 지연이가 싫어해. 그냥 사 먹을게요. 화면 속 글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을 찔러왔습니다. 사 먹겠다는 그 말, 그 무심한 네 글자가 지난 3일간 제 허리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노동의 가치를 단숨에 없애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끝으로 간신히 버티던 정신줄마저 함께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왜 그래? 옆에서 쪽팔을 다듬던 경희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녀석의 안경 너머로 걱정이 번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겁고 딱딱한 덩어리가 치미는 것 같아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김장을 하던 아파트 경로당 주방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삭막한 아파트 단지에 회색빛 풍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제 발치에는 붉은 양념이 묻은 고무장갑만이 처량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30포기 이 많은 걸 다 어쩐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르신들, 잠깐만요. 지금 그거 버리시려는 거 아니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구경하던 관리사무소 직원 준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눈만 마주쳐도 꾸벅 인사만 하던 얌전한 청년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배추에 속을 채우던 제 손길을 유심히 보더니 불쑥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와, 색감 대박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에 이거 한 점 올리면 진짜 기절하겠는데요. 연달아 터지는 셔터 소리가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학생은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며 배추를 찢는 소리를 녹음하겠다고 마이크까지 가까이 댔습니다. 좌악 배추가 결대로 찢어지는 그 청량한 소리가 적막하던 주방을 갈랐습니다. 이거 동네 커뮤니티랑 제 SNS에 올려볼게요. 무료 나눔은 아깝고 재료비만 받는다고 해보죠. 버리기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준호 학생의 말에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도 싫다는 걸 남이 거들떠나 보겠나 싶었습니다. 그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도 아끼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분 뒤였습니다. 띠링 준호 학생의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울리던 알림음은 이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채팅창 보이세요? 녀석이 내민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때깔이 곱다며, 편의점 김치가 지겹다며, 지금 당장 현금을 들고 뛰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 등 뒤로 고무장갑을 벗은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샘 빠른 친구였습니다. 경희는 식어버린 제 손을 꽉 잡으며
안경 너머로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거 자식들 주지 말고 진짜 팔아버릴까? 그 순간 죽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하고 비릿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묘한 해방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다시금 짧게 진동한 휴대폰이 저를 현실의 구렁텅이로 잡아 끌었기 때문입니다. 주문 알림인 줄 알고 급히 켠 화면에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 학생이 올린 제 영상이 링크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들 민수의 메시지가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이게 뭡니까? 유튜버 데뷔라도 하셨어요? 구독자 52명이라니 진짜 웃기지도 않네. 아, 창피해.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네요. 그 촌스러운 파마머리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며느리 지연이는 비웃음이 섞인 이모티콘 하나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액정을 뚫고 나와 제 고막을 찢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치 끝이 싸하게 식어내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눈에 저는 그저 촌스럽고 부끄러운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며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챈 건 경이였습니다. 이런 싹퉁머리 없는 놈들을 봤나. 경이는 안경을 거칠게 치켜 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뜨거운 분노보다는 차라리 서늘한 오기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 학생의 소매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학생, 이거 장난 말고 제대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날부터 경로당 주방은 전쟁터가 아닌 혁명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준호 학생은 구청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을 받아왔습니다. 눅눅하던 주방 조명을 환한 LED로 바꾸고 스테인리스 작업대를 들여놓자 제법 그럴듯한 공장의 태가 났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할메니얼 김치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배추를 반으로 가를 때 나는 쩍 소리, 양념을 버무릴 때 나는 찰진 마찰음을 담기 위해 고성능 마이크가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서 저는 오직 배추와 양념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들의 비웃음도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붉은 양념 속에 사정없이 지식여 버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배추 찢는 소리가 예술이라며 밥 두 공기는 그냥 비우겠다는 댓글이 초 단위로 달렸습니다. 배추를 찢는 ASMR 영상은 하룻밤 사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제 통장으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입금 금액 300만 원. 평생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나 자식이 던져주는 용돈만 받아 쓰던 제 이름으로 찍힌 첫 수익금이었습니다. 숫자 0의 개수를 세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욱신거릴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증명받은 제 존재의 무게였습니다. 경희와 친구들이 서로의 통장을 보여주며 아이처럼 방방 뛰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차단한 채 제 가족끼리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을 말입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빗장을 걸어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너한테는 죽어도 말 안 하련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것은 볼레발이 달린 짐승과 같아서 가둬둘수록 담장을 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그 비밀이 돈이라는 냄새를 풍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통장에 8개의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찍히던 날, 제 휴대폰이 아닌 현관문이 부서질 듯 눌렸습니다. 현관에는 낯익지만 낯선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녀석들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거실 한쪽에 쌓인 송장 더미와 택배 상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랜만에 만난 어미를 향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뜩이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뭡니까? 소문이 진짜였어요? 민수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값비싼 구두 굽소리가 거실 바닥을 때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코를 찡긋하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이 냄새 좀 보세요. 이런 데서 일하시다 병이라도 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녀의 시선은 걱정 어린 말과 달리 제 허리춤에 매달린 돈주머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작업장 구석에서 송장을 정리하던 준호 학생을 턱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저 외부인은 좀 내보내세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런 젊은 놈이 못하러 노인네들 수발을 들겠어요?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준호 학생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추악한 초조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준호 학생은 내 직원이다. 그리고 여기는 내 사업장이야. 볼 일 없으면 당장 나가거라. 제 입에서 나온 냉랭한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녀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기어이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겁니까? 제가 회사에서 김치집 아들내미라고 소문나서 얼마나 곤란한 줄 아세요? 그리고 요즘 엄마 좀 이상하십니다. 민수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예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서 변호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재산 관리랑 사업권은 법적으로 제가 맡는 게 맞아요.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순간 귀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리며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자식된 도리, 그 거룩한 단어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녀석은 지금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몰아 제가 피땀 흘려 일궈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아들이 핏줄이 아닌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분노로 입술이 떨어지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준호 학생이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녹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붉은 파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준호 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았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민수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나가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나가라고 했다. 제 서슬퍼런 고함에 놀란 두 사람이 허둥지둥 현관으로 밀려날 때까지 저는 현관문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준호 학생이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저는 준호 학생의 손을 꽉 잡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학생, 다음 주 라이브 방송 제대로 준비해 주세요. 내 이 썩어 문드러진 속을 전 국민 앞에서 다 까발려야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켜지자 눈앞이 하얗게 멀었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큐. 준호 학생의 힘찬 수신호와 함께 빨간 옷 에어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마치 거대한 눈동자처럼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의 접속자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10,000명, 30,000명, 그리고 순식간에 10만 명. 2026년의 사람들은 김치 맛보다 억대 매출 할머니라는 자극적인 이름에 더 목말라 있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매니얼 김치 박순자입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댓글창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멋지다는 응원부터 돈줄을 내주러 왔다는 든든한 말들까지 보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응원에 물결에 긴장으로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채팅창의 흐름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효자 박민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저 할머니는 지금 치매이며 옆에 있는 매니저가 사기꾼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노인이 만든 김치라는 악의적인 말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채팅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짜냐는 의문부터 치매 노인을 이용하는 거냐는 비난, 당장 환불해달라는 독설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스튜디오의 스태프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고 곁에 있던 경위마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기어이 제 존엄을, 아니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인생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머니인 저를 치매 환자로, 저를 도와준 은인을 사기꾼으로 만들어서라도 그 돈을 손에 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화면 속 녀석이 뱉어내는 악의적인 문장들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모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어 탁자 아래로 감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PD가 방송을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저는 또렷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저 사람 제 아들 아닙니다. 동시에 준호 학생이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둔 오디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형 스피커와 방송 송출 음성을 타고 며칠 전 녹음된 그날의 대화가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들 돈 벌면 뭐하냐며 어차피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소리,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서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소리, 젊은 매니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면 그만이라는 민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날 것 그대로의 육성 말입니다. 10만 명이 지켜보는 채팅창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발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느냐며 소름 돋는다는 반응과 함께 페류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향해, 아니 화면 너머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아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자식 농사는 흉년입니다. 알곡 하나 없는 쭉정이도 이런 쭉정이가 없지요. 하지만 배추 농사만큼은 풍년입니다. 제 진짜 자식은 피를 나눈 저 괴물이 아니라 저를 믿고 일으켜 세워준 여기 김준호 군과 제 친구들 뿐입니다. 그 순간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지잉, 지잉. 액정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핏빛처럼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녀석이 기어코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카메라의 화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빨간색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스튜디오 모니터에 긴급 알림창이 떴습니다. 주문 폭주로 인해 서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꺼져버린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으며 생애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다만 그 폐허 속에 남겨진 것은 제가 아닌 아들, 부부의 사회적 체면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니던 대기업 게시판에는 녀석의 폐륜 행각이 담긴 대화록이 대자보처럼 붙었다고 합니다. 효자 박민수라는 이름은 회사 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고 결국 녀석은 감사팀의 호출을 받은 지 반나절 만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회전문 밖으로 쫓겨나던 아들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활동하던 지역사회에서도 그녀의 신상이 공개되며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미로서의 마지막 본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김장독 깊숙이 묻었습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경로당 앞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던 좁고 습한 주방은 이제 독거노인 공동주거 단지에 최신식 구내식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익금의 대부분을 털어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오갈 데 없는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결제 좀 해주세요. 경희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참, 이사님 결제는 대표님한테 받으셔야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준호 본부장이 넉살 좋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의 가슴팍에 달린 사원증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쭈뼛거리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엿한 살림꾼이자 제 든든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갓 삶은 수육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한 점에 우리가 만든 붉은 김치를 척 걸쳐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매콤하고 달큰한 배추의 단물이 입안 가득 터졌습니다. 야, 순자야, 진짜 꿀맛이다. 이게 사는 거지. 안 그러냐? 경희가 볼이 미어지도록 쌈을 싸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친구들의 주름진 얼굴마다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준호 본부장도 제 옆에 앉아 밥그릇을 싹싹 비워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 주세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밥도둑이에요, 어머니. 준호가 자연스럽게 뱉은 그 호칭에 제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피가 섞여야만 비로소 가족이라 믿으며 살아온 68년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픈 속을 알아주고 내가 만든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어주는 입, 내 노동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눈빛,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밥그릇 위에 수육 한 점을 조용히 올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천륜이라는 핑계로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보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이들이 진짜 식구라는 사실 말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속 대표이사 박순자라는 7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김장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로 묶인 채무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웃게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의 가족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존엄을 지켜낸 당신의 오늘이 갓 담은 김치처럼 싱싱하게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마음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따스한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는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